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 전북대 국문과의 김성식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라도 천년야사 처음 출연이시죠? 네, 출연은 처음이지만 네. 늘 청취자로서 듣는 애청자의 한 사람이어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럼요. 네. 거의 매일 빠짐없다시피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듣기만 하시다가 오늘 직접 출연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첫 번째 출연이라서 먼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네. 상당히 행동 반경이 제약되는데 모처럼 이렇게 외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다음번에 출연한다면 이제 개인의 영광에서부터 네. 저 멀리 가문의 영광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계속 출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주제들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공연을 펼치는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창자와 고수 둘만이서 무대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무대 공연 예술 장르 중에 최소의 인원이 소요되는 그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판소리는 그러니까 그 창을 하시는 분이 꼭 한 명밖에 없어요? 뭐 여러 명이 같이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판소리가 발생된 이후에 이제 여러 등장 인물들이 배역을 나누어서 하는 어떤 분창 이런 공연 양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창극 형태로 또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네. 본래는 솔로로 하는 그런 악곡 음악이지만 뭐 무대 요즘은 다양해지고 있군요. 네. 예술 성격상 뭐 여러 가지 장르들로 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판소리라고 하는 곳에 어원이 재밌다면서요? 이게 어원이 뭐예요? 네. 사실 어원 따지는 것 같이 재미없는 것도 없어요. 네. 네. 뭐 원류 따지고 어원 따지고 지금 판소리가 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 뭐 원류는 이렇다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가 근원이다라는 호사가들의 사실 네. 그런 발언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판과 소리의 합성어. 판과 소리. 네. 네. 판은 뭐 무대 스테이지 또는 뭐 어떤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있는 시종일관한 어떤 매듭 짓는다는 네. 의미에서 한 판, 두 판 하는 그런 판일 수도 있고요. 뭐 소리는 성악 그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하면 판이라고 하는 어떤 판에서 벌어지는 소리 공연 이런 거 그냥 판소리다. 네. 네. 애초에는 뭐 마당판에서 벌어지던 양식이었다가 나중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이제 소리청에서 또 공연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대형 무대화돼 대형 그런 공연장에서 뭐 수행하고 있는. 아니 근데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등장한 것은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소리가 조선 시대 뭐 이런 때는 판소리가 그렇죠. 많이 되게 추정하고 있는데 한 1600년대 말, 1700년대 초 대부분 이때쯤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런 몇 가지 근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300년을 300년을 이제 막 넘고 있는 그 정도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판소리의 고장하면 또 전라북도를 꼽잖아요. 네. 네. 전라북도가 왜 판소리 고장이 됐을까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것 같은 우문이 없습니다. 아, 그 우문인가요? 네. 우문에 좀 현답을 해주시죠. 네, 그냥 판소리는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 뭐 이렇게 간단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전북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 물론 판소리가 어느 날 하늘에서 똑 떨어진 이런 장르로 탄생된 건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그 이전에 어떤 형태가 있었겠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의 형태로 어떻게 그러면 이게 새롭게 개작돼서 출현했느냐 이거를 따지면 이제 전라도의 그 이전의 음악 양식, 즉
주로 무속음악. 음. 무속음악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세습 단골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연행하는 음악의 어원 음악적 그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라도의 무속음악을 살펴봤더니 판소리라고 하는 이 음악적 어법이 너무나 똑같다. 또한 초기의 판소리꾼들을 보니까 그분들의 신분이 다 그 어떤 무속 계급, 네. 세습무 집안 출신들의 남자들 중심으로 이게 초기의 명창들이 이루어졌구나. 네. 뭐 이런 걸 봐서 이쪽 지역의 무속 음악에 기반한 그다음에 그 주체는 이 지역의 단골 세습인들이 네. 그 소리의 주체가 된 뭐 그런 장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전라도가 이제 판소리의 발상지다 또는 판소리의 고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네. 뭐 그 배경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현대적인 판소리라고 하는 양식 이런 형태들을 좀 이론적으로 정리했다거나 네. 뭐 그 시작이 전라북도라든가 뭐 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음악이 출현한 겁니다. 모든 음악들 일테면 뭐 재즈 하면 뉴올리언즈 바로 이렇게 연상되고 벨칸토 창법 하면 뭐 이탈리아 어디 뭐 이렇게 연상되듯이 판소리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전라도가 연상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전라도 음악 어법의 베이스를 둔 그런 DNA.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선행 장르는 뭐였느냐? 네. 그건 무속음악이었다. 되게 이렇게들 살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판소리도 어쨌든 이제 300여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지역마다 이렇게 좀 발전 경로라든지 약간씩 차이가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지역별 특징들이 좀 나타납니까? 그렇죠. 네. 우리 전통 음악은 대부분 뭐 서울 경기 중심을 중심 지역으로 해서 전승되는 그런 째를 경째라고 네. 부르고 지방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성격에 맞게 변형되어 가면서 발전하는 걸 향째 네. 이렇게 크게 대별됩니다. 판소리도 역시 지역적 속성을 이제 전승되는 과정에서 그런 지역 색깔과 잘 결합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요. 전라도 음악의 특징은 육자배기토리라고 흔히 규정을 합니다. 육자배기. 네, 우리 네. 잡가 중에 육자배기라고 하는 잡가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육자배기 뭐 한 자락씩은 다들 어렵지 않게 불렀는데 네. 요즘은 잘 모르죠. 네. 듣기가 귀해졌습니다. 네. 그런 육자배기 어법이 전라도 음악의 특징인데 판소리가 딱 떨어지는 네. 육자배기 어법으로 부르는 음악이라는 측면에서 육자배기 어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저도 잘 이게 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바로 컴퓨터를 켜시고 네.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됩니까? 육자배기를 치십시오. 네. 네. 육자배기 음악을 많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육자배기 어법. 전라도 특징은 그거고요. 다른 그렇죠. 지역은? 그다음에 전라도 음악은 뭐 일테면 꺾는 제가 부를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꺾는 음이 있고 네. 내지르는 음이 있고 네. 떠는 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전라도 육자배기 톨이라고 합니다. 음악적으로는 그런 성격에 제대로 부합된 새로운 음악이 탄생된 게 판소리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판소리가 이제 동편제 지역 중심으로는 동편제적 성격에 맞는 또 서부 평야 지역 중심으로는 서편제 성격에 맞는 네. 그런 음악 성격으로 분화가 되고 그러다가 충청도 지역으로 이게 전승되면서는 그 지역에서는 중고제라고 하는 또 충청도 지역의 정서나 음악적 베이스에 기반해서 또 그런 어떤 일파가 형성되고 뭐 경상도로 가서는 또 영제 네. 뭐 이런 어법들이 거기에 가미되고 이렇게 지역적 속성하고 상당히 결부되어 가면서 쭉 전개돼 왔습니다. 네. 네. 서울 경기 지역 경제
그다음에 병제. 다른 지방의 이제 향제 이렇게 크게 나누고 네. 거기서 합편제, 동편제 이게 이제 기본 네. 구성이네요. 아이고 학습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어쨌든 이 판소리 명창들, 대가들이 좀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모든 사람이 다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판소리 명창 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1940년에 정노식 선생에 의해서 쓰여진 조선 창극사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최초의 판소리의 인명사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세어봤더니 한 90여 명의 명창들이 등장이 되는데 한 65% 이상이 전라도 출신. 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출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정노식 명창이 이 지역 그 김제 만경 출신이라서 특히 이 지역 명창들에 대해서 뭐 더 관심이 많았겠지만 네. 그 당시에 판소리 명창들의 구성 비율도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판소리 대가는 신재요 선생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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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소리 쪽에서는 그야말로 레전드, 뭐 전설 속의 대가. 네. 네. 이렇게 불린다고 하던데 신재요 선생을 주인공으로 삼은 뭐 영화도 나오기도 했다면서요. 네. 신재호 선생은 뭐 어떤 수식어도 거기에 그분이 하신 역할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래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영화 도리화가라고 하는 영화가 수지 씨, 유승용 씨 뭐 이런 분들이 주연을 해서 나왔는데 네. 흥행은 아주 폭망했다는 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비단 그 영화뿐만 아니라 또 진채선이라고 하는 소설로도 출간된 바 있고 이거는 이제 신재호 선생과 최초의 여성 명창이라고 할 수 있는 진채선 이 둘과의 관계를 하필이면 신재호 선생이 진채선이 대원군이 불러서 서울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진채선 그리워서 네. 그 그리움을 시로 쓴 게 남아 있는데 네. 그 시 제목이 도리화가이고 그 내용이 마치 애틋한 연인을 네.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여서 이게 둘만의 어떤 그 로맨스 네. 또는 뭐 어떤 스캔들 뭐 이런 걸로 좀 소비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네.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재호 선생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이름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원래 서울 분이신데 고창으로 옮기신 거죠? 네. 네. 그 아버지가 경기도 고향분이신데 네. 여기는 이제 중인 계급이에요. 네. 이분들. 그 아버지도 서울 관아에서 어떤 중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경절이라고 해서 네. 고창 관아, 고창 현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고창군청에서 서울 주재 사무소, 서울 주재 사무소가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 역할을 그 아버지가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 고창으로 왔군요. 그래서 고창과 네. 인연이 맺어지는 거죠. 인연이 맺어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경절이 즉 서울 고창 출장소 소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말년에 고창으로 내려와서 관약방을 하게 됩니다. 관약방은 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걸 하다가 신재유가 거기에서 1812년에 출생을 합니다. 아, 고창에서 그럼 출생을 했네요. 네, 동리 신재유 선생은 고창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중인 신분으로서 뭔가 탈출구 해방구가 필요했고 그 중에 하나가 판소리였다. 좀 이런 이야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좀 신재호 선생한테 좀 선생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인재를 발굴하고 네. 양성하고 그렇죠.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던 그런 분이시라면서요. 맞습니다. 판소리 사설을 재정립한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거기에다가 판소리꾼을 양성하는
요즘으로 치면 무슨 기획사를 운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네.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잘 나가는 프로듀서. 네.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사장님 역할을 수행해도 뭐 아주 성공적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쪽에서의 행적들이 그분 집안의 문중에서 소장돼 있는 그 문서들, 고문서 이런 거에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면 판소리를 예술의 장르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이제 그 전에 판소리는 이미 발생해서 쭉 전개되어 왔고 네. 신재호 선생이 하시던 19세기가 판소리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 이전 시기에는 판소리 사설이 대부분 소리꾼들이 가지고 있던 소리책 중심으로 또는 소리책마저 빈약화해서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두 전승되는 네. 그런 양식으로 쭉 존재해 오다가 이제 판소리 사설을 이 신재유라고 하는 어떤 지식인을 통해서 판소리 사설이 재정립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판소리 사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모순된 점 또는 장면과 장면이 잘 이해되지 않은 점 또는 와전돼서 전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고 구멍을 메꾸고 네. 평탄하게 해서 이제 하나의 텍스트로 완성시킨 분이 신재유 선생이다. 이런 면에서 판소리 전승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지식인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를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킨. 네. 네. 그래서 판소리 이제 사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한 또 이런 역할도 하셨습니다. 이론적 배경이요? 소위 그분이 지은 광대가라고 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네. 광대가. 이 광대가를 보면 판소리의 4대 법례 가장 중요한 게 4대 법례인데 거기에 뭐냐 역시 인물 소리꾼의 인물 그다음에 소리꾼의 소리꾼의 득음 또 소리꾼의 너름새 네. 너름새 그다음에 소리꾼의 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4개의 법례를 이분이 주장을 하고 네. 그 법례에 맞는 캐릭터 소리꾼이 역시 제대로 된 소리꾼이고 대성할 수 있는 소리꾼이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꾼이든 득음, 너름새 이런 것들을 훈련으로 해서 네. 어떤 구축하지 않으면 소리꾼이 알겠습니다. 되기 힘들다. 이런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분입니다. 판소리 사설도 정리하고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들도 집대성하신 그런 분이신데 또 한편에서 이제 인재를 양성했었다. 앞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이제 학당 판소리 학당을 만들어서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이 최초의 여성 명창이 이 선생의 지도하에 탄생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진채선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진채선이라는 최초의 여성 명창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여성들 소리꾼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장르가 달랐어요. 대부분 그 당시 여성들은 소위 기녀들, 관기 다 관기에 구속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관청 소속 기녀들이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하던 소리는 역시 정악, 양반들의 음악이라고 하는 정악, 즉 뭐 가곡창, 뭐 가사창, 시조창 네. 주로 주연 자리에서 그런 음악들을 연행했지 판소리라고 하는 장르를 이거는 양반들이 절대 취급할 수도 없고 아주 격이 낮은 음악으로 서민들의 평가했기 이야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감히 여성 기녀들이 입에 올리던 음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네, 그렇죠. 지금 판소리 명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등장하지 않았었던. 네, 주로 정악 위주로 했던 그런 세대였는데 거기에 신재유가 진채선이라는 여성 소리꾼을 발굴해서 이제 대성시키는 그래서 최초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진채선이 얻게 됩니다. 진채선도 기생 출신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진채선도 기생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신재요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여러 기녀들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채선, 뭐 채야, 뭐 몇 사람의 기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신재호 집안에서 지금 전승되고 있는 그 편지들을 보면 각 지역의 현감들이 또는 각 지역의 아전들이 신재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우리 이번에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그 현아 이번에 현아 콕 집어서 명호기를 보내라. 네. 명호기를 보내줘라. 동리한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동리는 거기 그 채야 있잖아. 채야는 기생 안에서 빠지고 싶어 하니까 제발 좀 기생 안에서 빼줘라.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기생 안에서 뺀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신분 해방입니다. 춘향이도 그 기생 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병광수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거든요. 기적에 올리는 거죠. 네. 예, 이 기적 즉 기생 안에서 이제 빼서 네. 어떤 독자적인 공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하고 또 진채선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불려서 갑니다. 거기 가서 어떤 내막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진채선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쪽 현감이 신재호한테 편지에서 네. 진채선 당장 보내라. 와서 사과하게 해라. 그러면 진채선은 안 갑니다. 다시 네. 어디 영광으로 가버리거나 또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 보내라. 신재호가 그 뒷수습을 다 합니다. 네. 매니저 역할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매니저 역할도 하고 또 구원투수 역할도 하고 해결사 역할도 하고 또 이런 편지들을 보면 이 당시에 여성들이 굉장히 신분적으로 낮은 계급이었지만 네. 젠더 관점에서 진채선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어떤 페미니스트적인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재해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물들로 검토가 됩니다. 그 진채선과 신재호의 러브 스토리가 이제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영화 도리화가. 네. 네. 이 어떻게 해서 이 진채선과 신재호 사이는 또 그렇게 됐어요? 뭐가 그렇게 돼요? 네. 또 뭐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돼요? 스승과 제자지요. 스승과 제자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진채선의 유명해지면서 대원군이 판소리를 굉장히 애호했던 애호가로 대원군은 평가받죠. 부릅니다. 경복궁 연회 잔치가 있는데 불러요. 그래서 신재호가 보냅니다.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 그건 좀 의문인데 아무튼 진채선만 가서 갑니다. 근데 그쪽에서 워낙 그 대원군을 비롯해서 그 초청자들이 진채선 음악에 반하고 네. 또 곁에 두고 싶고 이래서 서울에 체류하는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스승 신재호가 외롭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도리화가 시를 짓는데 뭐 이런 구절입니다. 24번 바람 불어 만화방창 봄이 되니 구경가세 도리화 구경가세 도화는 곱게 붉고 희도힐사 외약꽃이 향기 쫓는 새요충은 젖대북이 따라가고 근데 나비도 꽃을 찾아가는데 네. 왜 우리 채선이는 이렇게 소식이 두절되었냐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사제 간의 애틋한 감정 좀 이런 것들 드러낸 게 도리화가네요. 네, 뭐 네. 공식적인 관계는 아무튼 사제지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판소리 이야기 또 이 판소리가 전라도에서 탄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여기에서 대표적인 또 인물 판소리와 관련한 인물로 신재호 선생의 이야기 좀 살펴봤는데 뭐 이야기일까 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여름영창 또 진채선과의 이야기 사연 이런 한 이야기 가지만 나눠봤네요.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고창군에서는 신재호 선생의 옛날 고택이 독리정사라고 하는데 네. 이 독리정사가 지금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에 남아 있는 그 초가집 한 채는 사실은 마무리해야 신재호 될것 선생의 같아요. 네. 사랑채에 불과하고 그 전체가 복원된다는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원되면 꼭 한 번씩
들려봤으면 좋겠네요. 아마 지역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전라도 천년여사, 오늘은 전북대 김성식 박사와 함께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사람과 사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